안녕하세요. 컴쌤입니다. 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 커말 필기 1번부터 11번까지 문제 풀었었고요. 오늘 이제 커말 필기 세 번째 시간이네요. 3강이고요. 일단은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서 여러분들 전자문제집 CBT 들어가셔서 그때 풀었던 문제가 일단 한 문제씩 풀기 컴퓨터 활용 능력 2급이었고요. 네. 자, 1과목, 2과목, 그 다음에 2020년 7월 4일 문제였어요. 저희가 11번까지 풀었습니다. 네, 11번 문제까지 그냥 넘길게요. 자, 12번 문제부터 보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정보 보안을 위협하는 유형에서 가로채기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률 57%네요. 자, 일단은 정보 보안 위협 유형이 네 가지가 있어요. 가로막기, 가로채기, 수정, 위조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요. 일단은 가로막기는 뭐예요? A가 B한테 정보 전달을 하는데 누가 중간에 막아서 정보 전달을 못하게 막아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바로 가로막기고요. 정보를 못 받은 거죠. 그래서 가로막기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데이터의 전달을 가로막아 정보 전달을 방해하는 행위. 가 되겠네요. 1번이 가로막기입니다. 자, 그리고 가로막기 같은 경우에는 정보의 가용성을 침해하는 행위예요. 사용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가로채기입니다. 가로채기 그냥 훔치는 거죠, 여러분들. 훔치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정보를 훔치는 거예요. 정보를 훔치는 게 뭐예요? 도청하거나 정보를 몰래 뺏어오는 행위죠, 여러분들. 그래서 전송되는 데이터를 전송 도중에 도청 및 몰래 보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가로채기 같은 경우에는 기밀성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겠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수정은 뭡니까? 자, 정보를 전달하는데 다른 내용으로 바꿔서 보내요. 너 너무 이쁜 것 같아 라는 내용을 보냈는데 누가 너 더럽게 못생겼어 로 바꿔서 보냈어요. 그게 바로 수정입니다, 여러분들. 수정 같은 경우에는 무결성을 침해하는 행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특히나 이제 수정 같은 경우에는 변조랑 같은 말이다 라는 것도 알고 계세요. 가끔씩 위조랑 변조랑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수정하고 변조가 같은 말이고요. 위조는 뭐예요? 나는 정보를 보낸 적이 없어. 근데 마치 내가 보낸 것처럼 꾸미는 행위. 그래서 1번부터 순서대로 가로막기, 가로채기, 수정, 위조가 되겠네요. 자, 가로채기는 정답 2번. 자, 13번입니다. 제어판의 접근성 센터에 설정할 수 없는 기능은 윈도우 10 검증 완료래요. 일단 여러분들 접근성이라고 하면 간단히 생각해서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여러 가지 옵션이 들어가 있는 곳이 접근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뭐 어딘가가 몸이 불편해. 좀 아니면 내가 좀 더 편하게 쓰고 싶어.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하기에는 몸이 좀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도구가 들어가 있는 곳이 접근성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떤 기능 등이 있느냐? 일단은 내레이터 켜기 기능이 있고요. 그다음에 고대비 테마 이런 기능도 있고, 그다음에 뭐 화상 키보드, 마우스 키, 뭐 돋보기 이런 기능 등등이 있어요, 여러분들. 자, 나레이터 켜기는 무슨 기능일까요? 말 그대로 컴퓨터에 있는 글자를 컴퓨터가 소리내서 읽어주는 기능이에요. 이거는 누구한테 유용하겠어요? 앞을 볼 수 없는 분들한테 유용하겠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대비 테마. 색을 뚜렷하게 구분짓게 하는 건데, 생맹분들을 위한 기능이라고 생각하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화상 키보드. 화상 키보드는 뭐예요? 화면에 키보드 화면 띄워놓고 마우스로 이제 키보드를 칠 수 있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우스 키. 얘는 뭐 가끔씩 따로 시험에 나오기도 하는데, 여러분들 키보드에 숫자 패드 있죠? 숫자 패드에 2468번의 화살표 있어요. 그래서 숫자 패드로 마우스 포인터를 조정하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돋보기 기능. 돋보기 기능은
일정 구역을 확대해서 보는 기능인데, 얘도 이제 시험에 가끔 나오는 게 이제 렌즈 모드랑 도킹 모드가 있어요. 이제 렌즈 모드 같은 경우에는 마우스 포인터 주변만 확대되는 거고, 도킹은 이제 일정 구역을 확대해서 보는 기능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접근성 센터 주로 시험에 이런 것들이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다중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니터를 2대 놓고 쓰는 분들을 얘기하는 거죠. 저도 지금 모니터를 2대 놓고 쓰고 있는데, 이게 이제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도구라고 보긴 좀 어렵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틀렸겠네요. 돋보기 기능, 나레이터 기능, 화상 키보드 기능 다 있는 기능입니다. 정답 1번. 자, 14번입니다. 자, 삭제된 파일이 휴지통에 임시 보관되어 복원이 가능한 경우는, 휴지통 문제, 뭐 자주 등장하는 문제예요. 휴지통에 대해서 좀 총정리를 해보죠. 휴지통 문제에 대해서 총정리를. 자, 일단은 휴지통은요, 드라이브마다 한 개씩 존재할 수가 있어요. C 드라이브에 하나, D 드라이브에 하나. 자, 이런 식으로 존재할 수가 있고요. 일단은 휴지통에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휴지통에도 용량이 있습니다. 휴지통의 용량이 무한대가 아니에요. 휴지통의 용량은 이제 메가바이트 단위로 여러분들이 직접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휴지통의 용량을 100으로 해놨어요. 100메가바이트로 해놨어요. 근데 50메가짜리를 3개 지울 거예요. 3개를 지울 겁니다. 자, 그러면 1번 파일 들어가겠죠. 들어갑니다. 휴지통 안으로 보관돼요. 2번 파일 휴지통 안으로 보관되겠죠. 자, 3번 파일을 넣을 때 어떻게 될까요? 자, 3번 파일을 넣을 때는 가장 먼저 넣은 1번 파일부터 영구적으로 삭제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가장 먼저 넣은 파일부터 영구적으로 삭제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오답으로 나오는 게 3번 파일은 휴지통에 안 들어간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자, 요거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고, 이제 휴지통에 복원 가능한 경우, 자, 요거는 보통 어떤 문제가 많이 나오냐면, 복원이 불가능한 경우만 알아두시면 돼요. 휴지통 안에 있는 파일이 복원이 불가능한 경우, 다른 말로 하면 휴지통에 파일이 안 들어가는 경우예요. 영구 삭제되는 경우, 휴지통 안에 보관이 안 되는 경우예요, 여러분들. 자, 첫 번째, 휴지통 안으로 파일을 버리는 단축키가 뭐예요? 딜리트 키예요. 그죠? 딜리트를 누르시면, 파일을 선택하고 딜리트를 누르면 휴지통 안으로 들어갑니다, 파일이. 자, 그런데 쉬프트 딜리트를 누른다. 자, 이러면 영구 삭제되는 겁니다. 파일이 휴지통 안으로 안 들어가고 영구적으로 삭제된다. 자, 두 번째, 휴지통의 용량을 0%로 설정했을 때, 휴지통의 용량이 0이기 때문에 파일이 휴지통 안으로 안 들어가고 영구 삭제돼요. 네 번째, 휴지통 속성에서 바로 제거라는 항목이 있어요. 바로 제거. 이 파일을 휴지통 안에 넣지 않고 바로 제거라는 항목이 있는데, 바로 제거라는 항목에 체크했을 경우, 마지막 네 번째 게 좀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USB라든지 혹은 네트워크 드라이브 안에 있는 파일을 삭제했을 경우, 이 경우에는 휴지통 안에 파일이 안 들어갑니다. 간단해요. USB 안에 휴지통이라는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네트워크 드라이브 안에 휴지통이라는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삭제가 됩니다. 그럼 복원이 가능한 경우니까, 자, USB에 있는 거 딜리트로 삭제했으면 영구 삭제된다고 했어요. 1번 아니죠? 네트워크 드라이브도 마찬가지로 영구 삭제된다고 했으니까 3번도 아니고요. 4번, 휴지통의 용량을 0으로 설정했을 때도 영구 삭제된다고 했으니까 4번도 아니죠. 정답은 1번이죠. 바탕화면에 있는 파일을 끌어가지고 휴지통 안에 냈을 경우, 원이 가능한 경우는 1번이다. 휴지통 안에 보관되는 경우겠죠. 자, 15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영상 신호랑 음향 신호를 압축하지 않고 통합하여 전송하는 고선명 멀티미디어 인터페이스로 S비디오, 컴포지트 등의 아날로그 케이블보다 고품질의 음향 및 영상을 감상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일단은 옛날에는요, 예전에는 지금 이제 집마다 여러분들 TV 있잖아요. TV 뒤에 꼽는 선들이 되게 많았어요, 여러분들. 지금 나온 것처럼 S비디오라든지 컴포지트라든지 여러 가지 TV 뒤에 꼽는 선이 많았는데, 그때 당시 이제 특징이 뭐냐면 TV랑 셋톱박스랑 연결을 하더라도 선이 여러 개가 필요했어요. 간단히 얘기하면 음성선 따로, 그다음 비디오선 따로, 따로따로 이렇게 선을 연결해줘야 소리도 나고 영상도 전송이 됐는데, 이제는 이제 기술이 발전해서 딱 선 하나만 꼽으면 영상과 소리를 다 전송할 수 있죠. 그 선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HDMI라는 선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영상과 음향 신호를 동시에 전송할 수 있는 선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USB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이거는 USB 문제 나오면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6번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별표 한 10개 쳐도 돼요. 별표 10개. 자, 컴퓨터 종류의 시험에서 메모리로 끝나는 애들은 참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제가 첫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자, 시험에 특히나 많이 나오는 메모리자로 끝나는 애들이 캐시 메모리, 그 다음 가상 메모리, 그 다음 플래시 메모리, 연관 메모리도 나오긴 하는데 얘는 사실 정답으로는 잘 안 나와요. 정답으로 많이 나오는 친구는 아니에요. 캐시 메모리, 가상 메모리, 플래시 메모리, 얘네 세 가지는 시험에 무지하게 많이 나온다. 자, 일단은 캐시 메모리 첫 시간에 얘기를 했지만, 자, 누구랑 누구 사이에 CPU, 그죠? 사람의 무슨 역할을 하는? 뇌 역할을 하는 CPU하고 주기억 장치 사이에서 누가 빨라요? 당연히 CPU가 빠릅니다. 왜요? CPU의 용량이 더 작기 때문에. 주기억 장치를 쓰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CPU의 용량이 작기 때문에 주기억 장치 쓰는 거라고 했고, CPU 안에 있는 기억 공간을 우리가 레지스터라고 했습니다. CPU 안에 있는 소규모 임시 기억 장치. 복습하는 개념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얘가 용량이 너무 작아요. 기억 공간이 너무 작아서 우리는 주기억 장치라는 장치를 따로 두고 쓰는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항상 용량이 작을수록 속도가 빠르다 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용량이 작을수록 속도가 빠르다. 그러면 컴퓨터 안에 있는 기억 장치 중에서 가장 속도가 빠른 건 레지스터예요. 가장 속도가 빨라요. 그 다음은 이제 주기억 장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얘네 둘은 항상 같이 일해요. CPU랑 주기억 장치는 항상 같이 일하는데, 얘는 빠르고 얘는 CPU보다 느려요. 효율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겠죠, 당연히. 그래서 얘네 둘 사이에 속도 차이를 줄여주는 메모리가 캐시 메모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캐시 메모리는 CPU와 주기억 장치 간 속도 차이를 줄여주기 위한 메모리가 캐시 메모리다. 그럼 캐시 메모리 몇 번? 4번이죠. 중앙 처리 장치 CPU와 주기억 장치 사이에 위치해서 처리 속도를 향상시키는 메모리다.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가상 메모리는 뭐죠? 가상 메모리라고 하면 주기억 장치 용량이 부족할 때 사용되는 거예요. 주기억 장치가 뭐 할 때 쓰는 기억력이다? 일할 때 쓰는 기억력. 사람도 일할 때 기억력이 필요한 것처럼 이 주기억 장치도 일할 때 기억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집 컴퓨터는 4가지밖에 기억을 못하는데 6가지 일을 시켰어요. 그럼 기억을 못하니까 일을 처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용량이 가장 큰 누구를 빌려다 쓰는 거?
보조기억 장치를 빌려다 쓰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그래서 주기억 장치보다 큰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 보조기억 장치를 주기억 장치처럼 사용하는 메모리가 가상 메모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플래시 메모리인데요. 여러분들 플래시 메모리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린 게 EEPROM. EEPROM으로 만들었다 라는 거 떠올리시면 되겠고, 롬이니까 특징이 뭐다? 비휘발이죠. 어디서 쓰는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휴대기기의 저장용 메모리로 사용되는 게 플래시 메모리고, 전력 소모가 작다. 여기까지는 좀 알아두세요. 자, 마지막으로 연관 메모리인데, 뭐 말씀드렸다시피 정답으로는 잘 안 나와요. 원래 우리가 데이터에 접근할 때 컴퓨터는 주소를 보고 데이터에 접근하는데, 주소가 아니라 내용으로 이용하여 기억 장치에 접근하는 장치인데, 얘는 뭐 정답으로는 사실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캐시 메모리, 가상 메모리, 플래시 메모리는 뭐 단골 문제예요. 거의 뭐 시험 볼 때마다 한 문제씩은 뭐 출제 될 정도로 자주 나오는 거니까 얘네 세 가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캐시 메모리 정답 4번입니다. 자, 레이저 프린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고르래요. 일단 레이저 프린터라고 하면 복사기랑 같이 쓰는 프린터예요, 여러분들. 프린터 크기가 사무실에서 쓰는 엄청 큰 프린터 있죠. 그런 게 이제 레이저 프린터인데, 회전하는 드럼에 토너를 묻혀서 인쇄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토너를 교체해 줘야 되죠, 우리가. 그래서 1번 맞아요. 드럼에다가 드럼식이에요. 드럼식 토너를 묻혀서 인쇄하는 방식. 자, 드럼에다가 토너를 뿌려가지고 인쇄하는 방식이고, 직접적으로 종이에 닿질 않고 비충격식이라서 소음이 비교적 적고 인쇄 속도가 빠릅니다. 자, 보통 원리가 복사기와 같은 원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레이저 프린터는 복사기랑 같이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1, 2, 4번이 맞는 말이고, 레이저 프린터는 드럼식만 해당이 됩니다. 체인식 벨트식은 충격식인 경우가 많겠죠. 자, 3번이 들렸다. 18번입니다. 아래는 노트북 사양을 나타내는 것이다. 뭐 좀 컴퓨터에 관심 있는 분들이면 거의 다 아는 내용이긴 합니다. 이 내용은 이제 코어 i5 8세대다라고 되어져 있죠, 그죠? 코어라고 하면 뭐예요? 중심되는 부분이에요. 중심되는 부분. 사실은 이제 흔히 말하는 CPU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지금 기억의 내용이 CPU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보통 이제 i3, 뭐 i5, 뭐 i7, 뭐 i9 뭐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코어의 개수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뒤에 있는 8세대, 9세대, 10세대는 이제 나온 순서, CPU가 나온 순서가 되겠고, 당연히 세대가 높을수록 좋은 CPU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i3, 뭐 i5 같은 경우에 요 뒤에 있는 숫자가 높을수록 좀 다중 작업, 멀티 작업에 좀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어쨌거나 이제 코어 i5 8세대 뭐 얘기하는 거다? CPU 얘기하는 거다. CPU라고 하면 이제 프로세서의 종류를 얘기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프로세서의 종류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니은에 보시면 그냥 뭐 읽어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인텔, UHD, 그래픽스잖아요, 여러분들. 뭐겠어요, 여러분들? 그래픽에 관련된 거겠죠, 여러분들. 디스플레이의 크기와 해상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래픽 카드 얘기하는 거죠. 내장 그래픽 카드 UHD니까, 인텔 UHD니까 뭐 내장 그래픽 카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6GB DDR4 램이네요, 여러분들. 자, 뭐예요? 기억 장치가 롬과 램으로 나뉜다. 롬은 이휘발, 램은 활이었고, 실제 일할 때 쓰는 기억력 역할을 하는 게 램이다. 램 중에서도 이제 D램이다. 또 D램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SRAM도 있는데 SRAM으로는 캐시 메모리 만든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SRAM으로 캐시 메모리 만든다. 자, 어쨌거나 DDR4 램 이거 뭐예요? 주기억장치 용량 얘기하는 거죠. 주기억장치 용량. 당연히 크면 클수록 좋겠죠. 그 다음에 SSD 256기가 뭐 이것도 거의 다 아시죠? 보조기억장치죠. 보조기억장치는 역할이 저장소 역할을 하는 게, 여러분들이 파일을 보관하는 장소 역할을 하는 게 보조기억장치고, 옛날에는 뭐 많이 썼다고 했죠? 하드디스크만 있었다고 했죠. 하드디스크는 안에 있는 동그란 디스크가 돌아간다고 했어요. 돌아가다 보니까 소음이나 발열, 그다음에 가장 문제는 느리다 하는 게 문제였고, 요거의 대체 장치로 만든 게 SSD죠. 얘는 반도체로 만들었기 때문에 소음, 발열 뭐 이런 것도 없고 속도도 훨씬 빠르다. 요새는 다 SSD 쓰죠. 그래서 정답 옳은 것 고르는 거네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9번입니다. 다음 중 소형화, 경량화를 비롯해 음성과 동작 인식 등 다양한 기술이 적용되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몸에 착용하는 컴퓨터를 의미하는 것은, 앞에 있는 말 사실 다 필요 없고요. 마지막 요것만 보시면 됩니다. 몸에 착용하는 컴퓨터. 입을 수 있는 컴퓨터예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입다를 영어로 뭐라고 해요? wear 이라고 하죠. 그죠? 그 다음에 뭐뭐 할 수 있는 able, 요거 두 개를 합친 말입니다. 뭐예요? wearable. 입을 수 있는 컴퓨터다. 그래서 wearable 컴퓨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정답은 1번이고요. 정답은 1번이고, wearable 컴퓨터 뭐가 있습니까? 제일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하고 다니는 게 스마트워치가 있어요. 몸에 착용할 수 있는 컴퓨터. 요게 핵심이에요. 몸에 착용하는 컴퓨터다. 앞에 있는 말 뭐 크게 필요 없습니다. 웨어러블 컴퓨터. 20번 보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웹서버와 사용자의 인터넷 브라우저 사이에서 하이퍼텍스트 문서를 전송하기 위해 사용되는 통신규약은? 자, 요거는 좀 정리를 해보죠. 자, 통신규약. 자,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프로토콜이라고 불러요. 통신규약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프로토콜이에요. 프로토콜의 개념이 그냥 간단히 생각해서 뭐냐면, 두 대의 장치가 대화를 하기 위해선 같은 프로토콜을 써야 된다라는 게 프로토콜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길에서 만났어요. 대화를 하는데 한국말은 한국 사람들끼리 한국말 쓰기로 그냥 암묵적으로 약속이 돼 있는 거죠. 그게 통신 규약 같은 거예요. 갑자기 제가 중국말을 하면 대화가 안 통해요. 뭐 그런 개념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프로토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토콜의 3요소 음식 출제가 됩니다. 구문, 의미, 순서. 그 세 가지가 맞아야 된다. 프로토콜의 핵심 3요소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프로토콜 네 가지. 요거 좀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시험에 좀 많이 나오는 순서대로 적어 드릴게요. FTP, 그 다음에 HTTP, HCP, TCP, IP. 이렇게 네 가지 시험에 잘 나오는 순서입니다. 일단 FTP,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의 약자고요. 파일을 전송하는 프로토콜이에요. 파일 전송 프로토콜이다. 파일을 어디다가 보내거나 받을 때, FTP 서버라는 곳에 내가 파일을 보관하거나 아니면 FTP 서버에 있는 파일을 받을 때 사용되는 프로토콜이구나. FTP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HTTP입니다. 여러분들 컴퓨터 문제에서 HT로 시작하는 용어는 전부 다 하이퍼텍스트구나 라고 기억을 하시면 기억하기가 쉬워요. HT로 시작했죠. 그죠? 하이퍼텍스트가 뭐예요? 글자랑 무언가랑 연결해놨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쉽게 얘기해서. 인터넷 자체가 뭐예요? 여러분들 하이퍼텍스트로 이루어져 있는 공간이에요. 예전에 인터넷은 그림이나 뭐 영상 이런 게 당연히 없었겠죠. 뭐밖에 없어요? 글자밖에 없어요.
글자를 클릭하면 다른 데로 이동하고 또 다른 글자 클릭하면 다른 데로 이동하고 이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실제로 인터넷이라는 공간이 그렇고. 그래서 인터넷이 우리가 쓰는 인터넷이 뭐를 쓰고 있는 공간? 하이퍼텍스트를 쓰고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터넷 주소창 맨 앞에 뭐 붙어요? http 또 붙는 거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인터넷이 하이퍼텍스트를 쓰고 있는 프로토콜이라서. 그래서 http라고 하면 하이퍼텍스트 전송 프로토콜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DHCP인데 얘는 뭐 가끔씩 시험이 납니다. IP 주소 동적 할당 프로토콜이에요. IP 주소를 동적으로 여러분들한테 할당해주는 프로토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시험에 정확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IP 주소 동적 할당 프로토콜. TCP/IP는 이제 인터넷 표준 프로토콜이고, 사실 이제 TCP랑 IP의 역할이 좀 따로 있지만 뭐 일단은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뭐 2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하이퍼텍스트 얘기 나왔으니까 이건 뭐 고민할 것도 없어요. 정답 바로 2번 찍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21번부터는 이제 스프레드시트예요. 이 과목 엑셀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21번 워크시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워크시트가 뭐예요? 엑셀을 좀 킬까요? 워크시트라고 하면 우리가 작업하는, 엑셀에서 작업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 공간을 워크시트라고 얘기를 하죠.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는데, 여러 개의 시트를 한 번에 선택하면 그룹이 표시된다. 자, 시트가 지금 한 개가 있죠. 자, 플러스 버튼 누르면 시트가 막 계속 만들어집니다. 자, 왼손으로 Shift 누른 상태에서 시트 1번 누르면 다 선택이 돼요. 그리고 그룹이라고 나오죠. 자, 1번 맞습니다. 자, 2번 왼쪽에 새로운 시트 삽입하려면 Shift F11 누른다. 자, Shift F11 시트 생성하는 단축키가 맞습니다. 자, 중요한 건 현재 시트 왼쪽에 생성이 된다. 자, 여기 오른쪽에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보고 있는 시트 앞에 생성이 됩니다. 여기서 Shift F11 누르면 앞에 7번이 생겼죠, 그죠? 플러스 누르면 뒤에 생기겠지만. 자, 2번 맞고요. 자, 3번이 틀렸는데, 여러분들 시트 작업은 실행 취소가 안 돼요. 시트를 생성했다든지 시트를 삭제했습니다. 이 실행 취소 버튼이라고 하면 컨트롤 Z죠. 컨트롤 Z를 누르거나 아니면 실행 취소가 안 돼요. 시트를 생성하거나 시트를 삭제한 작업은 실행 취소가 안 된다. 글자는 되죠. 여기 입력한 글자 같은 거야. 지우고 취소 버튼 누르면 살아나지만 시트 작업은 취소가 안 된다. 또 하나 알고 계시면 좋은 거, 시트 작업은 취소가 안 되고 배경은 인쇄가 안 된다. 뭐 알아두시면 더 좋습니다. 네. 옳지 않은 건 3번이겠네요. 그죠? 자, 동일한 통합문서 내에서 시트를 복사하면 원래 시트 이름에 1년 번호 형식이 추가되어 시트가 만들어집니다. 복사를 하시면 저는 3번 요거 알아두세요. 2개. 시트 보호 기능, 이것도 좀 시험이 많이 나오는데 시트 보호하고 통합문서 보호가 있어요. 자, 시트 보호는요, 시트 안의 내용을 보호하는 겁니다. 통합문서는요, 시트 자체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트를 생성하거나 삭제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통합문서 보호예요. 아까 한 것처럼 시트를 만들거나 아니면 시트를 삭제하거나 이런 걸 못하게 하는 게 통합문서 보호. 시트 보호는 이 안에 있는 내용을 못 바꾸게 하는 겁니다. 내용을 지금은 바꿀 수 있죠. 자,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 모든 시트는 기본적으로 잠금에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셀은 죄송해요. 시트 안에 있는 모든 셀은 기본적으로 잠금에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잠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잠기면 아무것도 안 돼야 돼요. 데이터 입력도 안 되고 편집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야 돼요. 근데 지금 잠겼어요, 안 잠겼어요? 안 잠겼죠? 잠겼다면 글자가 안 써져야 되는데 지금 써지잖아요, 여러분들. 안 잠겼어요. 이상하네. 모든 셀은 기본적으로 잠금에 체크가 돼 있다고 했어요. 확인해 볼까요? 자, 셀 서식 들어가서 보호 들어가면 잠금에 체크가 돼 있어요. 그죠? 근데도 안 잠겼어요. 자, 여기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 잠금 또는 수식 숨기기를 적용하려면 시트를 보호해야 된다. 자, 검토 탭에 보호, 시트 보호 단추. 자, 이 잠금은 여러분들 시트 보호를 실행해야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럼 시트 보호를 해볼까요? 자, 검토 탭에 보시면 시트 보호 버튼이 있어요. 자, 누르고 자, 허용할 내용은 딱 두 가지만 할게요. 선택하고 선택만 가능하다 이거예요. 확인 누르면 데이터 입력이 안 돼요. 보호돼요. 그죠? 데이터 편집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 왜요? 시트 보호가 됐기 때문에 아까 잠금에 체크되어 있던 게 잠긴 거예요. 해제 누르면 다시 데이터가 입력이 가능하겠죠. 자, 이게 시트 보호입니다. 자, 그럼 아까 잠금 밑에 뭐 있어요? 숨김 있었죠? 이 숨김은 뭘까요? 숨김. 얘는 수식을 숨기는 거예요. 수식을 숨기는 거. 자, 여기다가 제가 는 1 더하기 1 쓸게요. 2라고 나오지만 수식 입력줄에는 1 더하기 1이 나와요. 그죠? 자,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숨김에 체크하고 확인. 아직도 나와요. 마찬가지로 시트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자, 시트 보호를 하는 순간 숨겨졌죠. 네, 이게 숨김입니다. 해제하면 다시 나오겠죠. 자, 그러면 1번부터 볼게요. 새 워크시트의 모든 셀은 기본적으로 잠금이 설정되어 있다. 확인했죠? 워크시트에 있는 셀을 보호하기 위해선 잠금을 해제해야 된다? 아니, 워크시트에 있는 걸 보호하기 위해선 잠금을 해제해야 돼요? 아니죠. 시트 보호를 실행하면 되는 거죠. 당연히 2번이 틀렸어요. 잠금을 해제하면 잠기지가 않는 겁니다. 자, 시트 보호하면 입력하거나 수정하려고 했을 때 경고 메시지 나타난다. 확인했고요. 자, 이게 중요하죠? 잠금과 숨김은 시트 보호 전까지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효과가 안 나온다. 정답은 2번. 23번입니다. 목표값 찾기예요. 자, 옳은 것 고르래요. 자, 일단은 목표값 찾기. 어디 있는 기능이냐? 가상 분석에 있는 기능 중에 하나예요. 가상 분석에는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목표값 찾기, 시나리오 관리자, 데이터표. 세 가지 기능이 있고, 그 중에서도 이제 목표값 찾기. 자, 목표값 찾기는 언제 쓰는 기능이냐? 내가 원하는 값을 알고 있을 때 사용하는 기능이에요. 내가 원하는 목표를 알고 있을 때 쓰는 기능이 목표값 찾기고, 예를 들어서 제가 시험을 봤어요. 국어 10점 맞았어. 수학 20점 맞았어요. 영어 30점 맞았어요. 그럼 평균이 몇 점이에요? 평균이 20점이죠. 그죠? 국어 10점, 수학 20점, 영어 30점이니까 평균 20점을 맞았습니다. 시험을 보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만약에 내가 평균 30점 맞으려면 국어를 몇 점 받아야 됐을까? 궁금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때 쓰는 기능이 목표값 찾기예요. 내가 평균이 30점이 되려면 국어를 몇 점 받아야 됐을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이때 쓰는 기능이 목표값 찾기 기능이다. 자, 그럼 지금 이 목표값 찾기 그림 보시면 세 가지입니다. 수식셀 찾는 값, 값을 바꿀 셀. 네 가지를 입력하게 되어 있어요. 목표값 찾기는. 자, 그러면 수식셀에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뭘 찍는 거냐? 평균이 있는 셀을 찍으시면 돼요. 평균이 써져 있는 셀을 이렇게 선택하면 됩니다. 셀을 찾는 값. 난 지금 평균이 얼마가 되는 게 궁금해요.
30점이 되는 게 궁금한 거죠, 여러분들. 찾는 값이니까 30. 자, 값을 바꿀 셀은 국어 셀을 선택하시면 된다. 순서대로 넣으시면 돼요. 평균이 30점이 되는 게 목표고요. 국어가 몇 점 바뀌어야 될까, 몇 점으로 바뀌어야 될까, 자, 이렇게 찍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식 셀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셀 주소, 값이라고 했으니까 값, 셀이라고 했으니까 셀 주소 찍어야 된다.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럼 요거는 간단하죠. 24셀이 40이 되려면 24셀이 얼마가 돼야 되느냐라는 얘기고, 24셀 뭐 있어요? 평균 점수 있죠. 평균이 40이 되려면, 자, B4셀 노트북이 얼마가 돼야 되느냐. 정답 1번이네요. 24번입니다. 자, 새 워크시트에서 보기의 내용을 그대로 입력하였을 때 입력한 내용이 인식되지 않는 것은,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엑셀에서 숫자는 오른쪽 정렬이 돼요. 문자는 왼쪽 정렬이 됩니다. 이거 좀 기억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간단해요. 우리가 글자를 쓸 때 어떻게 써요? 왼쪽에서부터 쓰죠. 문자를 쓸 때 왼쪽 방향에서 오른쪽으로 쓰잖아요. 그래서 문자는 왼쪽 정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숫자는 단위가 어떻게 올라가요? 1, 10, 100, 1000만, 10만 이렇게 올라가죠? 그래서 숫자는 오른쪽 정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엑셀에서는 날짜, 시간도 숫자 데이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죠. 자, 안녕하세요 쓰겠습니다. 자, 어떻게 됐어요? 왼쪽 정렬된 거 보이시죠? 자, 1000 쓰겠습니다. 오른쪽 정렬된 거 보입니다. 그럼 날짜 쓰겠습니다. 자, 날짜는 하이픈으로 구분하는데, 오늘 날짜 2025년 6월 2일. 자, 왼쪽 정렬, 오른쪽 정렬. 날짜도 숫자라고 했으니까 오른쪽 정렬. 자, 그럼 시간 넣겠습니다. 시간 뭐 23시 05분 05초. 자, 얘도 오른쪽 정렬. 자, 여기에서 뭐 시간의 형식을 조금 바꿀 수 있는데, 이렇게 오전 오후 뭐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죠. 그래도 오른쪽 정렬이죠, 여기 있는 것들은. 자, 그러면 문제가 이거예요. 1번 이거 문자가 아니라 숫자 맞는 거 아니냐, 그죠? 숫자잖아요. 아니, 시간이잖아요. 시간도 숫자라면서요. 근데 1번이 정답이 아닌 이유가 있어요. 자, 왜 그러냐? 01시 02분 띄어쓰기 해줘야 됩니다. 띄어쓰기 없으면 문자로 인식해요. 그래서 1번 틀렸어요. 1번이 텍스트인 이유는 02분 다음에 띄어쓰기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 얘도 4번도 마찬가지예요. 한글로 1월 31일이라고 나올 수 있어요. 날짜 데이터인데 이렇게 나오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뭐가 없어서 띄어쓰기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3번 숫자 앞에 작은 따옴표 붙이면 문자가 돼버려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500 오른쪽 정렬됐죠. 작은 따옴표 500 이렇게 왼쪽 정렬되면서 오류 표시 뜹니다, 여러분들. 자, 확인 가능하죠? 정답은 2번이고요. 그럼 0 띄어쓰기 1 슬래시 4 요거는 언제 쓸 때 이렇게 쓰느냐? 분수 표현할 때 이렇게 써요. 분수 표현할 때 4분의 1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분수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 띄어쓰기 이용해서 쓴다. 분수도 숫자죠. 텍스트로 인식되지 않는 건 1번밖에 없어요. 25번입니다. 자, 고급 필터의 조건으로 옳은 것은, 고급 필터. 자, 요거 되게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고급 필터. 일단은 고급 필터가 뭐예요? 필터. 데이터를 걸러주는 게 필터예요, 여러분들. 데이터를 걸러주는 게 필터고, 그 중에서 이제 고급 필터 같은 경우에는 조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실 고급 필터 조건을 만들 수 있다기보다는 고급 필터의 핵심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조건이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고급 필터는 필터링 하기 전에 뭐부터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조건이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이 조건은 어떻게 만드냐? 조건에 필요한 머리글을 복사합니다. 첫 번째로. 그 다음 조건 만드는 방법. 자, 어떻게 한다? 조건에 필요한 머리글 복사한다. 자, 그리고 자, 조건을 밑에다 작성하는데 같은 줄에 작성하면 AND 조건. 조건을 다른 줄에 작성하면 OR 조건이 됩니다. 뭐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밥 비싼데. 대충 적었어요. 자, 이런 데이터가 있다고 칩시다. 자, 여기서 나는 뭘 하고 싶냐면, 김밥이면서 필터링을 하고 싶어요. 뭘 걸러주고 싶으냐? 상품명이 김밥이면서 가격이 2,000원 이상. 요 데이터를 필터링을 하고 싶어요. 상품명이 김밥이면서 가격이 2,000 이상. 자, 그러면 이 조건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고급 필터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에 대한 조건을 먼저 만들어야 되는데, 자, 조건은 어떻게 만든다? 첫 번째로 조건에 필요한 머리글을 복사한다. 이 조건에 필요한 머리글이 뭐예요? 머리글이라고 하면 지금 이 노란색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무슨 머리글이랑 무슨 머리글 필요해요? 상품명이랑 가격 필요합니다. 자, 상품명, 가격. 자, 이렇게 하고, AND 조건일 때는 조건을 지금 이렇게 같은 줄에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OR 조건의 경우에는 조건 색깔을 녹색 부분에다가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얘기예요. 같은 줄의 조건 쓰면 AND 조건, 다른 줄의 조건 쓰면 OR 조건인데, AND 조건이 뭐예요? AND 조건. AND 조건은 안에 있는 조건이 다 맞아야 돼요. 한 개라도 틀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나와요. OR 조건은 한 개만 맞아도 돼요. 한 개 이상 맞으시면 됩니다. AND 조건은 모든 조건을 다 만족해야 되고, OR 조건은 한 개 이상만 만족하면 된다. 자, 시험에서는 뭐뭐, 이고, 면서 라고 연결되면, 조건 두 개가 이렇게 연결되면 AND 조건이고요. OR 조건은 뭐뭐, 거나 또는으로 연결이 되면 OR 조건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보세요. 상품명이 김밥이면서래요. 면서래요. 무슨 조건? AND 조건이고요. 조건을 지금 어디다 써야 된다? 같은 줄에 써야 된다. 자, 여기다가 써야 된다 이거예요. 자, 조건은 어떻게 쓰냐? 김밥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2,000 이상. 이거는 실기 문제 보신 분들, 실기 문제 수업 들으신 분은 아는데, 이상 부등호를 쓰시면 됩니다. 이상 부등호. 왼쪽이 기준이라고 했어요. 왼쪽이 크거나 같다. 자, 2,000. 자,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조건이. 다음 필터링 해볼게요. 여기다가 필터링 할까요? 여기다 필터링 할게요. 자, 그럼 범위 잡고 데이터 탭에 고급.
자,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거예요. 자, 목록 범위 미리 잡아놓고요. 조건 범위 우리가 만든 조건. 복사 위치는 여기다가. 확인. 자, 어떤 내용만 나왔어요? 김밥이면서 가격이 2,000 이상인 데이터만 이렇게 필터링이 됐죠. 네, 요게 바로 고급 필터라는 기능입니다. 자, 문제를 돌아볼까요? 자, 근무 기간이 15년 이상이면서 나이가 50세 이상이에요. 자, 그러면 머리글부터 복사 붙여넣기. 머리글은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하는 거니까 어떻게 써야 돼요? 근무 기간, 나이 이렇게 써야 되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AND 조건이냐 OR 조건이냐. 무슨 조건? AND 조건입니다. 그죠? 그러면 조건을 같은 줄에 쓰시면 돼요. 근무기간이 15 이상, 같은 줄에 50 이상. 이렇게 쓰면 되죠. 일단은 3번, 4번은 애초에 말이 안 됩니다. 조건을 쓸 때 머리글을 이렇게 복사하는 건 안 돼요. 이렇게 위아래로 복사되는 건 안 되고 양쪽으로 복사가 돼야 되는 거고요. 같은 줄에 있으면 AND 조건, 다른 줄에 있으면 OR 조건. 이면서니까 AND 조건. 정답 1번입니다. 자, 부분합입니다. 얘기를 좀 해보시는 분들이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부분합. 말 그대로 일부분들끼리 합계나 평균이나 이런 것들을 계산해주는 기능이 부분합이에요. 부분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렬을 먼저 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부분합은 실행하기 전에 뭐부터 먼저 해라? 정렬을 먼저 해라. 일부분들끼리 계산하려면 같은 애들끼리 묶어놔야지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내가 부분합하고 싶으면 정렬부터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점으로 정렬을 해놔요. A끼리, B끼리 이렇게 묶어놔야 돼요. 같은 종류끼리 이렇게. 부분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렬을 먼저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자, 그림 보시면 지금 그룹할 항목이 지점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거는 이미 지점으로 먼저 정렬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룹할 항목은 뭘로 그룹이 져져 있니?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에서는 지점으로 먼저 정렬을 해야지 제대로 부분합 결과가 나오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뭐 계산했냐? 재고의 합계 계산했다 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보시면 이제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항목이 있는데, 자, 이 대치에 체크가 돼 있으면 두 번째로 부분합 실행할 때 먼저 만든 부분합이 없어지는 거고요. 부분합을 추가시키고 싶으면 이 새로운 값으로 대치의 체크를 해제하셔야 됩니다. 제가 부분합 한번 해볼게요. 자, 정렬부터 하라고 했는데 정렬했죠. 내가 지금 뭐 하고 싶냐? 지점별로 가격의 합계랑 할인가의 평균 구해볼게요. 지점별로 가격의 합계와 할인가의 평균. 자, 요걸 무슨 기능으로? 부분합 기능으로 구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정렬했어요. 정렬을 해야 돼요. 먼저 저처럼. 자, 그럼 데이터 탭에 부분합. 자, 일단 보시면 그룹할 항목이 뭘로 들어가야 된다? 무조건 지점이에요. 지점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상품명 안 됩니다. 가격도 안 돼요. 그룹할 항목 지점. 자, 뭐 구한다고요? 가격의 합계 구할 거래요. 사용할 함수 합계 가격. 자, 확인 누르시면 자, 어떻게 됐어요? A 지점의 가격 합계, B 지점의 가격 합계, 다음 총 합계 이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 할인가의 평균도 구해야 되잖아요. 자, 부분합 눌러서 자, 이번에 그룹할 항목은 바꾸시면 안 돼요. 정렬한 부분이 지점이니까 사용한 함수 평균. 자, 뭐에? 할인가의 평균. 근데 지금 새로운 값으로 대체 체크가 돼 있죠. 자, 이 상태로 확인하면 어떻게 돼요? 합계 만든 게 없어져요. 그러면 합계 만든 것도 두고 평균도 추가하려면
가격의 합계 계산하고, 다시 부분합 어디에 새로운 값으로 대체 체크를 해제해 줘야 됩니다. 할인가의 평균. 이 체크 해제됐어야 기존에 있던 합계 유지되고 평균도 추가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1번 부분합을 실행하면 각 부분합에 대해 정보행을 표시하고 숨길 수 있도록 목록에 윤곽이 자동으로 설정된다. 윤곽이 뭐냐? 왼쪽에 이거 생긴 거 보이시죠? 요즘은 개요라고 합니다. 개요, 윤곽이 아니라. 요거 버튼 가지고 숨겼다가, 숨겨졌죠? 표시했다가, 요게 윤곽, 개요의 역할이에요. 클릭 한 번으로 숨기거나 표시할 때 씁니다. 자, 그럼 1번 맞죠? 부분합 실행하니까 자동으로 생겼어요. 자, 2번 부분합은 한 번에 한 개의 함수만 계산할 수 있으므로, 그렇죠, 아까 합계랑 평균 따로따로 두 번 실행해 줬어야 됐죠. 자, 2개 이상의 함수를 이용하려면 함수의 개수만큼 중첩해서 삽입해야 된다. 부분합 두 번 실행했어요. 제가 합계랑 평균 구하려고. 맞는 내용이고, 자,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선택하면 이전의 부분합 결과는 제거되고 새로운 부분합으로 결과에 변경된다. 맞죠? 그죠? 자, 마지막 4번 그룹화 항목으로 선택된 필드는 자동으로 오름차순 정렬하여 부분합이 계산된다.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지점으로 먼저 정렬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 정렬을 먼저 우리가 하고 나서 부분합을 실행해야 되는 거지 자동으로 정렬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서 몇 번 틀렸다? 4번이 틀렸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은 26번 문제까지만 할 거예요. 26번까지 오늘 같이 했었고요. 자, 다음 시간에 수요일이죠. 수요일 날은 27번부터 이어서 수업을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듣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